안녕하세요. 결혼식장 예약까지 했었는데 저번 주 환불받고 집에서 글을 쓰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부 타이틀도 이젠 내려놓게 되었네요. 저는 한 달 전에 식장을 취소하기 전 2달 전만 해도 정말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이 땅덩어리에서 한 사람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애군들이 지나친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상실감이 큰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만큼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3년 만났어요. 그래도 3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사람은 결국 아니었나 봅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나아갈 미래를 계획하던 때가 정말 즐거웠고 제가 받는 유일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3년 세월 한순간에 날아갈지 몰랐네요. 행복감이 큰 만큼 실망감은 더 크게 찾아오더라고요. 지금부터 불과 지난달까지 있었던 저의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예비 신랑은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해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라는 인식 때문인지 양가 어른들은 저희의 관계를 알고 적극 환영했어요. 결혼을 할 사이에서 한쪽 집안만 자주 찾아뵙는 건 결혼하고 나서 꽤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같은 동네면 그런 문제로 부딪힐 확률이 좀 줄잖아요. 저희는 양가 어른을 나란히 같이 챙길 수 있다는 것에 서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예비 신랑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예비 신랑은 4살 차이가 났던 거죠. 궁합 따위 안 봐도 된다는 4살 차이라는 것처럼 저와 예비 신랑은 남들 눈에도 찰떡궁합으로 비춰졌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 중 누구 하나 과분한 사람이 없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겐 연애만 할 인연과 결혼까지 갈 만한 인연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예비 신랑 만나고 정말 많이 실감했어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기 전부터 저는 부모님한테 자랑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난을 피워놨으면 친정 부모님이 예비 신랑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외동이라서 제게 아낌없이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형제자매 없는 제가 외로울까봐 흔쾌히 친구가 되어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 결혼에 관심이 많으셨고 제가 엄한 곳에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도 부모님 속 안 상하게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 했던 예비 신랑은 집이 아닌 격식 있는 자리를 예약해 같이 외식을 하며 첫 대면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예비 신랑과의 첫 만남에 아주 만족한 평판을 남겨줬어요. 특히 아빠가 말하기를 예비 신랑이 지적이고 나이보다 성숙해서 지도자처럼 가정을 잘 이끌어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원래 가족 아닌 타인에게는 부정적인 편인데 그날 외식 자리에서 예비 신랑을 보고는 자리를 뜨실 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한테 친정아빠가 까다로운 편이니 잘 보여야 된다고 조언을 줬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더 애썼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예비 신랑이 우리 부모님께 보였던 모범을 본받아서 예비 시부모에게 애교 있게 잘 모셨고 시부모는 저희의 관계를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저더러 자기 아들이 워낙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저처럼 톡톡 튀고 분위기 풀어주는 여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도 했어요.
이 정도의 칭찬을 들었으면 저는 예비 시부모에게 점수를 톡톡히 따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양가 어른들에게 첫인사를 나눈 후부터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미 서로의 집안을 가족처럼 챙기고 자주 방문하면서 기념일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예비 시댁 같은 경우 제가 선을 긋고 낯을 가리면 오히려 예비 시부모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일 것 같아서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최선의 길을 끌어내 예비 시부모를 반겼어요. 다행히도 예비 시부모는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참 예뻐라 해주셨죠. 아이고, 사돈집이 부유해서 그런가. 새아가 넌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구나. 우리 아들이 워낙 수기가 없어서 애정 표현을 잘 못할 텐데. 이렇게 여린 네가 우리 아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님,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표현해 주는데요. 아무래도 오빠가 아들로서 어머님 아버님께 든든한 자식이고 싶어서 표현을 숨기는 걸 거예요. 오빠가 평소에 어머님 아버님 칭찬도 많이 해요. 모르셨죠?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남들은 예비 부부일 때 많이 다투기도 한다는데 저랑 예비 신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저 스스로 남편 될 사람 하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예비 신랑과 가정을 꾸려 토끼 같은 자식들도 3명 정도는 낳아야겠다고 예비 신랑한테 설레발을 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행복한 단꿈이 결혼식장을 잡고 부동산까지 다 알아본 마당에 깨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정말 평소처럼 묘한 기류 하나도 없었던 시기에 갑자기 일어난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느 때와 같이 예비 신랑과 퇴근하던 날이었거든요. 저야 친구들과의 약속이 없으면 예비 신랑과 자연스럽게 퇴근길을 함께 했기에 평소처럼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갑작스레 시부모와의 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희에게 저녁을 사주고 싶다고 식사 초대를 했다고 하지 뭡니까? 예전에 미리 언질이 없었던 약속이라서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밥 얻어먹은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는 갑작스러운 것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횟집에서 저와 예비 신랑이 먼저 도착해 기다렸는데 나중에 예비 시부는 없고 예비 시모만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시모 말이 예비 시부는 내일 일찍 나가봐야 돼서 일찍 잔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끼리 맛있게 먹고 오라고 카드를 줬다고 했어요. 예비 시부 못 오는 것 정도야 뭐 크게 신경 쓸 만큼 문제는 아니었기에 그것마저도 그러려니 넘어간 시간이었어요. 그 자리를 단순히 밥 한 끼 먹자는 자리라고 생각해 평소 하던 것처럼 마음 편히 예비 시모를 응대했습니다. 살갑고 또 예의 바르게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예비 시모 먼저 챙기고 예비 신랑을 챙기면서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고민이 비집고 들어온 거죠. 제가 예비 신랑에게 오빠 옆에 있는 물통 좀 줘 라고 했는데 그걸 듣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고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아가, 우리 집은 특히 한 다리 건너 어른 친인척이 많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지난번 명절에 한번 들려서 몇 분이랑은 인사를 나눴잖니? 네, 그럼요. 그렇잖아도 시골리기 전에 정식으로 찾아뵈려고 오빠랑 얘기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다들 바쁘시니까 한데 모이시기 어렵겠죠? 언제가 좋을까요? 그 전에 내가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네가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건데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 앞으로 보는 눈도 많을 거란 뜻이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들 관계도 그만 뚜렷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관계를 뚜렷이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치 못 챘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이번엔 둘러 말하지 않고 직구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네가 병은이보다 4살이 어리지 않니? 앞으론 병은이한테 존칭을 쓰도록 해라. 오빠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 앞에서도 보기 안 좋을 것 같구나. 뜬금없이 예비 신랑한테 존댓말을 쓰라는 예비 시모의 제안은 저를 벙찌게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반말을 써왔고 예비 시부모도 저와 예비 신랑이 늘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다 봐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존칭을 쓰라뇨? 이미 반말에 익숙해진 사이에서 갑자기 존칭을 쓰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에 덜컥 적응해서 쓰겠습니까? 바로 수긍하기엔 좀 많이 불편해서 당혹감을 표현했더니 옆에서 예비 신랑은 한술 더 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이 원래 좀 그래. 엄마도 아빠한테 존칭 쓰고 다른 친척 어른 집안도 여자 구성원들이 남자들한테 존칭 써. 나이 어린 사람이 연상한테 반말 쓰는 걸 예의 없다고 보시거든. 예비 신랑 설명을 듣는데 정말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니 마치 둘이 짜고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설령 예비 신랑 집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사실을 그동안 왜 말 안 했는지 배신감까지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만난 지 3년이나 되었고 몇 번을 양가 집안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말은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칭 문제로 결혼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만 존칭 때문에 곤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저한테 벌어졌다는 게 그저 놀라웠어요. 어느 누가 커플 부부 사이에 반말을 하다가 갑자기 존칭을 쓰나요? 왜 그리 불편하게 지내야 되죠? 매일 얼굴 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어째 그 말을 듣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예비 신랑과 더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따지고 싶은 게 산더미였지만 예비 시모가 평소와 다른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 대답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제게 존칭 문제로 조언인 척 잔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알던 엄마 같은 예비 시모가 맞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예비 시모 제안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어영부영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차를 타고 자리를 뜰 때까지 저한테 예비 신랑에게 존칭을 쓸 것을 강조하고 떠났어요. 정말 식사 때도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로 먹지도 않은 그 음식물마저 체할 것 같더군요. 예비 신랑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집 앞에 도착해서야 저는 그날 일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오빠, 난 솔직히 어머님 말씀 이해 못하겠어. 어느 누가 커플끼리 존칭을 써. 그리고 여자만 남자한테 존칭 써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예의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좀 성차별 같기도 하고. 여자 남자를 떠나서 나랑 오빠가 3년 동안 반말로 지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존댓말을 해? 오빠는 안 이상해? 우리 집에선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 내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른이 앞에 앉아서 며느리에 대해 마땅한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런 얼굴로 있어? 이게 우리 집 문화야. 각국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각 집안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불쾌한 티를 낼 필요는 없었잖아. 나도 최대한 표정 관리한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우리 관계 진작에 불편하게 봤다고 하시잖아. 오빠 말대로 집 문화가 달라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시키면 내 입장에서 곤란한 건 당연하지 않아?
그런 고지식한 제안에 어느 누가 방긋방긋 웃을 수가 있겠어. 고지식?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우리 엄마야. 웬만하면 불편하더라도 그런 솔직한 말은 삼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날 저는 예비 신랑과 3, 4년을 만나오면서 처음으로 대립을 했던 날입니다. 제가 예비 시댁 문화를 이해 못해서 욱하는 바람에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거친 언사가 나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낯설어하는 제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에게 예비 시댁 문화를 강요받았습니다. 그곳 환경을 잘 모르는 제가 그것에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들도 예상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날 예비 신랑은 처음으로 제게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딱 봐도 상당히 감정이 상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를 함부로 말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자기 집 문화를 이상하게 보는 제 입장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예비 신랑과 다툼 자체가 처음이기도 했고 또 결혼을 앞둔 시점이라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신랑은 저한테 말도 안 걸었고 연락도 안 했고 직장에서조차 눈을 안 마주쳤어요. 매일 시그널을 주고받으며 알콩달콩하던 저희 사이가 누가 봐도 멀어진 게 보이니 주변인들까지 우리더러 싸웠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괜히 직장 내 전체가 눈치를 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신랑과의 서먹함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더 서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예비 신랑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 못한 제가 먼저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언제 화났었냐는 듯 저를 안아주면서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 거 알아. 나도 처가에 가면 당연히 처가 문화 따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이해 좀 해줘. 어른들 보는 데서만 존칭 써주면 돼. 둘만 있을 땐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 지금 이렇게 쓰면서 다시 생각하는 건데 제가 당시 예비 신랑을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여전히 제 잘못이란 걸 인정 못했지만 제가 수구리는 덕분에 예비 신랑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심신이 편하고 안심되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그깟 존친 정도야 좀 써주면 어때 싶은 오기까지 생기는 거 있죠.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너무 많이 좋아했기에 차라리 그 집 문화 따라주고 말자라고 생각하며 한 발 양보해준 셈이었어요. 대신 예비 신랑이 우리 처가에 방문하면 처가 식대로 뭐든 맞춰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기분이 상했던 건 사실이었고 예비 시모의 낯선 모습에 당황스러운 것도 맞으나 그런 걸로 결혼을 고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마저 이렇게 서로 맞춰주니 그야말로 천생연분이 맞구나 라고만 봤죠. 저는 평소 친정 부모님과 도란도란 얘기를 많이 하는 딸이라서 이 사실 또한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의 해프닝을 친구에게 풀어놓듯 말을 했죠. 제가 말하는 내내 친정 부모님은 눈에 띄는 반응은 딱히 안 보였습니다. 잠자코 제 얘기를 듣기만 하더니 얘기 끝나자마자 친정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더러 예비 신랑을 그 주 주말에 친정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말한 예비 시댁 이야기 때문에 아빠가 예비 신랑한테 한 소리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나는 괜찮다고 이미 예비 신랑과 합의 보고 얘기 끝난 사실이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려고 그런다며 별말 안 할 테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고 하더군요. 그냥 밥 먹는 것 정도야 원래 그렇게 지냈던 사이기도 하고
한동안 같이 밥 안 먹은 지도 오래된 것도 맞으니 친정 부모님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빠가 방에 들어와 딱 한마디 물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저는 큰 파장을 일으킬 예고였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었어요. 나라, 안 싸더니 너한테 그 소리 할 때 강서방이 말리긴커녕 같이 부추겼다고 했지? 원래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서 계속 원래라는 말을 강조했었니? 뭐, 그랬지. 오빠는 그런 문화에서 당연하게 컸다고 했어. 어머님이 생소한 말을 해도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보더라고. 근데 그건 서로 얘기해서 오해 풀었어. 결혼하면 조금 걱정되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아. 아빠는 저와 나눴던 대화들 중 특히 부분만 집요하게 캐물었고 저더러 그 사실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실망한 게 맞냐고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아빠는 제게 뭐 따로 조언을 해준 것도 없고 그냥 제 대답만 듣고 잘 자라고 인사한 뒤 나가셨습니다. 아빠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신경이 무척 쓰였는데 엄마도 별다른 말을 제게 얹으려 준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넘겨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예비 신랑한테 친정에 밥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예비 시댁 문화에 대해 알려줬더니 아빠가 보자고 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정 부모님이 오랜만에 보고 싶어 한다고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좋다고 바로 시간을 비우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으로 모인 당일날 저는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간 맞춰 같이 친정에 갔는데요. 이미 차려진 식사 자리가 좀 과할 정도로 많이 고급지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이제야 언급하는데 사실 우리 집이 시댁 형편보다 조금 더 나은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은 대출 하나 없는 현금 자산만 가지고 있었지만 시댁은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도 한 채가 있는데 그것도 융자금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세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이 뼈저리게 가난한 건 아니었고 식구들이 먹고 사는 데엔 지장이 크게 없는 정도? 그렇지만 당장 대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는 정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시댁 사정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소에도 어디 나서서 형편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예비 신랑을 초대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면 남들과 같이 비슷하게 집밥처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숟가락 하나도 10만 원이 넘는 고급 커트러리를 내놓았다니까요. 처음 보는 가정 식탁 분위기에 당황한 저는 그 분위기에 넋을 놓았는데 정작 예비 신랑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저희 부모님께 공손한 태도로 인사하고 자리에 착석할 뿐이었어요. 레스토랑 못지않은 요리를 보면서 제가 감탄을 금치 않으니 거기서 손님은 예비 신랑이 아니라 오히려 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식사로 모자라 평소 입에 잘 되지도 않는 와인까지 준비를 해줬는데요. 제가 와인을 잘 먹진 못하지만 아빠가 사람 대접한다고 몇 번 와인 주문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70만 원대 와인을 보고서 무슨 술 한 병이 그렇게 비싸냐 하고 아빠한테 궁시렁거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70만 원대 와인이 그날 아빠 손에 들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빠 돈 헤프게 쓰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류들을 싫어하죠. 확실히 그날따라 친정 부모님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친정아빠는 예비 신랑이 숟가락 들기도 전에 와인을 따라주면서 덤덤하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요. 아마 예비 신랑도 와인 가격에 대해 눈치챘을 거예요. 예비 신랑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사돈 쪽에서 여자 식구들더러 존칭을 쓰라고 한다면서? 자네 집안 문화가 원래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친정아빠의 돌직구에 예비신랑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비신랑의 눈빛이 마치 그런 걸 왜 말했냐는 의미가 담겨있는 듯 했어요. 좀 황당한 거 있죠? 예비신랑에게 뭘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죄 지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댁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제가 그걸 왜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면 안 됩니까? 떳떳하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우리 집안에 알리고 우리 집안 문화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전과 똑같은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덜그럭거리니 저는 아예 예비 신랑의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괜히 오해 사고 싶지 않아서 시선을 피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예비 신랑을 곤란하게 했나 봐요. 예비 신랑은 친정아빠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탐탁치 않더라고요. 집마다 문화가 있는 건 당연하지. 우리 딸 보고 그 집 문화에 맞추라고 해놓고 자네는 우리 집 문화를 안 따를 건 아니겠지? 적어도 그런 각오는 했어야 납득이 되는데. 그럼요, 장인어른. 지우한테도 말했다시피 저도 처가 문화에 발벗고 맞출 생각입니다. 지우가 어디서 얼만큼 알고 말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 집 팍팍한 구석 아니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집안은 선조 때부터 조상들 내력이 다 대릴 사위제거든. 그래서 내 딸이 결혼하면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겠지? 친정 부모님이 하는 말은 저도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대릴 사위로 처가살이를 했었다는 건 들었었는데 조상들이 대대로 대부분 대릴 사위였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조상님들이 여자 집에 들어갔다기보단 경제력 높은 집에 합가를 한 건데 우리 가문이 대대로 여자 쪽이 잘 살았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대릴 사위제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당연히 예비신랑한테 이것에 대해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의 제안에 말문이 막힌 예비신랑은 은근슬쩍 저를 보면서 약간의 원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예비신랑이 당황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런 얼굴을 처음으로 보기도 했어요. 예비신랑은 친정아빠의 물음에 잠시 대답을 미루며 화장실 먼저 다녀와도 되겠냐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를 화장실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 불러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쪽으로 갔더니 예비신랑이 저를 화장실로 잡아당기며 문을 잠그고 바로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문화에 대해서 너랑 나 좋게 합의 본 거 아니었어? 도대체 우리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길래 장인어른이 저렇게 나오셔? 저렇게 나오는 게 뭔데? 합의 본 거 맞지? 엄마 아빠한테도 오빠 집안 얘기하면서 이미 다 서로 이해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 그런데 우리 아빠가 뭘 어쨌다고 이래? 못 느꼈어? 장인어른이 지금 반발하는 것처럼 오기 부리시잖아. 딸이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문화에 고생하게 생겼으니 보복하는 거 아니야. 보복? 오빠, 대체 우리 아빠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아빠는 우리 집 문화에 대해 말했을 뿐이야. 오빠 엄마가 나 불러내서 결혼 전에 존칭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경고 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거랑 어떻게 똑같아? 너는 그냥 나한테 존댓말만 하고 살면 그만이지만 대릴 사위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더러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뭔데? 우리 같이 합의 본 거 아니었어? 내가 존칭 쓰면 오빠도 우리 집 문화에 맞춰주겠다고 했잖아. 아니면 나 계속 반말해도 돼? 예비신랑은 저를 답답해하면서 더 이상 저와 의견을 조율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더러 대신 아빠한테 가서 자기 대릴 사위는 절대 못한다고 말하라고 명령조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미 예비 시댁 쪽에서 합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시댁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분가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부동산 알아본 거 아니었어? 존칭 가지고 사람 정신없게 해놓은 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래.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 분가할 거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3년 정도는 시댁에서 살고 나와야지. 며느리면 이제 시댁 쪽 사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댁 들어가서 적응하고 어울리는 건 당연한 순서 아니야? 오빠네 집에서 하라는 건 다 당연한 거고 우리 집에서 대릴 사위 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야?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결혼 날짜 가까워질수록 점점 오빠네 집에서 나를 끼워 맞추려는 것 같아. 답답하게 또 왜 이래. 네가 맞추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나보고 모양 빠지게 여자 집에서 출퇴근하라고? 예비 신랑이 호소하듯 내뿜은 말들 중 유독 마지막 말이 제게 다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자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모양이 빠진다는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저 할 말을 잃어서 멍하니 예비 신랑을 바라보기만 했네요. 예비 신랑한테 정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이미 지나보냈던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다시 생각나 2배로 미워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보고 예비 신랑한테 존칭 쓰라고 할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제가 둔했던 거죠. 이래서 콩깍지가 무섭다고 하는가 봅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계속 등 떠밀며 나가서 당장 대릴 사위는 안 된다고 말하라며 재촉했습니다. 예비 신랑 힘에 떠밀려 화장실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앞에 친정 부모님이 서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예비 신랑은 더 놀랐던 건 저를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더라니까요. 그날 예비 신랑의 깨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요. 화장실 앞에서 본 예비 신랑의 얼굴은 제가 알던 리더십 강한 모습과는 다르게 멍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차서 뒷골이 당기네. 술이 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정신인데 이 모양이란 말이야?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정신머리 썩어 빠진 녀석한테 보낼 수가 있나? 남에게 맞춰줄 수 없으면 자네도 남한테 강요를 하지 말아야지. 가서 사돈들에게 전하게. 그 가짜는 문화 때문에 더는 상종 못하겠으니 이 결혼 파토낸다고. 장인어른, 어디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존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겠나. 그리고 부부끼리 위아래 사람이 어딨어? 자네 부모님이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네만큼은 아닌 게 아닌 줄 알았어야지. 그렇게 존칭을 받고 싶으면 길거리 나가서 네 동갑 어린 아가씨들이나 찾아보던지. 우리 딸이 그러고 사는 꼴은 내 절대 못 본다.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친정아빠를 예비 신랑이 급하게 뒤쫓았으나 친정아빠가 손을 올리는 바람에 먹어서 더 말하지 못했고 예비 신랑은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예비 신랑이 신경 쓰였지만 저도 배웅을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한테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예비 신랑 상종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예비 신랑이 크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뭡니까? 저는 그대로 폰을 꺼버린 뒤 남은 시간을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께 예비 신랑을 대신해서 무례했던 그의 행동을 사과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자신들을 원망하더라도 예비 신랑만큼은 떼어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벌여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 가족이 예비 신랑 문제로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싶어서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게 저 때문이겠죠. 제가 남자 보는 눈만 똑발랐어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수모를 겪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예비 시댁에 실망을 했고 예비 신랑한테도 두 번째 실망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결혼을 진행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에 대한 감정이 완전 죽은 것은 아니지만 미련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할 만큼 제 마음은 더 이상 예비 신랑에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또한 부모님 말씀대로 파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를 눈 감아 주는 건 그냥 호구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결국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것에 또 피쳤는지 지난 날처럼 회사에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 어떤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린 어딜 가나 그냥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또 못 견디고 먼저 다가와서 사과할 줄 알았나 봐요. 그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예비 신랑이 나를 확실히 호구로 봤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더 많이 좋아했던 건 맞는데 제 순수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걸 보니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뭐예요. 하나의 단점이 크게 꽂히니 예비 신랑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질러 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를 스스럼 없이 밝혔습니다. 파혼했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더니 그게 예비 신랑 귀에 들어갔나 봐요. 예비 신랑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너 정말 나랑 끝낼 생각이야? 무슨 생각으로 파혼 사실을 소문내고 다녀? 아직 우리 관계 제대로 정리 안 됐어. 오늘 마치고 정식으로 얘기하게 기다려. 퇴근하고 얘기 좀 하자는 예비 신랑 말에 거절할까 하다가 무슨 할 말이 남았길래 파혼을 인정 못하고 절절 매는 건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예비 신랑을 따랐습니다. 퇴근한 뒤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예비 신랑의 연락을 받고 그의 차로 다가갔어요. 보조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더니 창문이 직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예비 시모가 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자는 건가 싶고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었지만 묻지도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저 예비 신랑과 대화를 하러 온 거지 예비 시모랑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급하게 내린 예비 신랑이 황급히 쫓아와 저를 붙잡았지 뭡니까? 얘기 좀 하자고. 엄마가 너랑 합의 보고 싶다고 만나자 한 거야. 우리 이거 파혼까지 갈 일 아닌 거 알잖아. 처가 어른들께서 좀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상의했어. 그러니까 좀 들어보고 가. 우리 끝난 거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파혼을 고민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파혼을 한 사이야. 더 이상 볼 일 없는 관계에서 무슨 합의가 필요한데? 진짜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고작 존댓말 쓰라고 했다고? 존댓말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파혼하자고 해도 오히려 내 쪽에서 해야 정상이지. 대릴 사위는 정상적인 문화라고 생각해? 이것 봐. 오빠는 여전히 우리 집에 맞춰줄 생각이 없어. 지금도 나랑 합의 보자는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네. 존댓말 정도는 오빠를 위해서 눈 감아줄 수 있었는데 한 번 봐주니까 오빠가 정도를 모르고 나를 오빠 손바닥 위에 놓으려고 하더라? 나 그 정도까지 웃고 넘어가 줄 만큼 호구는 아니거든? 알았어. 다 알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제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땐 나도 파혼에 대해 생각해볼게. 이미 우리는 파혼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모를 만나달래요. 잡고 놓아주지도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차에 가서 예비 시모랑 대화 시간을 가졌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고 솔깃한 제안을 하려고 이미 떠난 배를 이렇게 붙잡는 건가 했는데 예비 시모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사돈댁 의견 잘 전해 들었다.
그래도 대리일 사위는 안 돼. 대신 우리 집에서 너더러 존댓말 쓰라고 안 할 테니까 결혼하고는 우리 집 들어오거라. 친인척 어르신들이 존칭 때문에 한 소리 하면 그건 내가 다 커버 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었지? 너만 특별하게 봐주신다잖아. 네가 장인어른한테 대릴 사이만 잘 설득해서 말해주면 다른 건 네 편의에 맞춰서 우리도 얼마든지 양보해줄 수 있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게 불공평한 협상이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존댓말 안 쓰게 해줄 테니 합가해서 시댁살이는 해라. 지금 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걸 마치 굉장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비 시모까지 저를 호구로 보는 거 맞죠? 제가 예비 시모한테 너무 애교 부리면서 헤헤거렸나 봐요.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바보로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당황스럽더군요. 예비 신랑마저도 제게 대단한 특혜가 주어진 것처럼 자기 엄마 편을 엄청 들길래 어이가 없던 저는 결국 예비 시모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역시 존대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고집하신 거였네요. 저희 아빠가 말한 거 어머님 아들내미 입통해서 못 들으셨나 봐요. 어머님 계속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면 평생 제대로 된 며느리 보기 힘드실 텐데.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맛에 맞게 주물러지나요? 뭐? 너라는 꼰세가 왜 그러니? 우리 아들이 너더러 아직 철이 없다고 하긴 했다만. 이 정도로 어른한테 생각 없이 말하는 줄 몰랐네. 뭘 주물 보니까 뭐 고분고분 시부모 공양하며 살 며느리 구하려나 본데 막말로 그쪽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기래요? 대기업 사장 집안이기래요?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바라는 것 많은 이기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새색시를 구하려나 몰라. 한번 갔다 온 여자나 등쳐먹으려는 여자면 그런 고지식한 집안 눈 감고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협상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말을 하던가. 엄마가 너 생각해서 큰 마음 먹고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무례야? 두 분 보니까 참 큰일이다 싶네요. 귀한 장남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시댁 집안이 아들 장가 보낼 미처는커녕 빚만 수두룩해서 어째요? 존대 받아야 되는 아드님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디 방송이나 나가보세요. 공개 구혼이라도 해야 결혼 근처는 가볼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제 말에 화가 나서 벌벌 떨기까지 했는데요. 저더러 원래 이렇게 무서운 애였냐고 악을 지르는 말에 네네 그렇다고 말해주고 그냥 차 안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 장면만 본다면 제가 건방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되레 그들을 더 혼쭐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를 따라 예비 신랑이 당장 쫓아오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가 자존심 때문인지 자기 아들을 못 가게 붙잡더라고요. 엄마가 붙잡는다고 못 쫓아오는 예비 신랑 행동도 뒤늦게 생각해보니 웃겼습니다. 거의 40이 다 되었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도 따르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인 줄 왜 몰랐는지 아직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게 예비 신랑이란 사람은 과묵하고 본업에 열중하면서 매사에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는 그놈의 존칭 때문이었는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 예비 시모가 저를 구제해준 셈이나 다름없는 거 있죠.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하고 나서 제게 그런 존칭 제안을 했다면 아마 파혼 가정보다 더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고 살떨리네요. 그 이후 생활은 놀랍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예비 신랑과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완전 남남처럼 지내고 있고 부서가 달라서 일적인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약혼 관계였던 커플이 맞나 싶은 생각이요.
지난 3, 4년의 시간이 일이 단번에 삭제된 것처럼 깔끔하게 지워진 게 좀 신기했습니다. 불행하고 속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파혼을 하고 나니까 제 주변으로 남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커피를 사다 주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한다거나 그런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것도 관심이라면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들이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수줍음보다 조금 다른 감정이 생겼는데요. 남 사원들이 제 주변을 얼쩡거릴 때마다 예비 신랑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게 꽤나 고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비 신랑이 제게 막 다가오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서로 거슬리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파혼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비 신랑도 서로를 무자르듯 싹둑 자르기엔 아직 이르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예비 신랑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저는 예비 신랑을 정리하는 시간이 그다지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제 안에 남은 예비 신랑의 존재가 지나가는 추억으로 웃어넘기는 날이 오겠죠. 파혼을 하게 된 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제게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게 평화로워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끝난 저의 파혼은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또 한 번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다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중하신 시간만큼 제가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겠네요. 그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